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요건이 강대국의 요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하죠. 그 국가들과 국민들 모두 그들의 국가가 강대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거대한 영토, 많은 인구, 많은 자원, 어떤 요건들이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역사적 사례에서 어떠한 조건을 가진 나라들이 대제국을 세웠는지 살펴보면 10세기 동북아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를 비롯해 우리의 조상인 고려, 중국의 송이 공존하는 시대였죠. 그중 송나라는 엄청난 영토와 그 당시 1억에 이르는 인구, 상업과 공업의 발전으로 막대한 부를 쌓으며 주변국을 압도하고 있었죠. 외적인 경제력과 군사의 숫자를 본다면 송나라에 비교될 나라가 없었죠. 헌데 인구가 450만 내외이던 요나라와 수차례 전쟁을 하며 송은 요나라의 기마군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며 저런 강한 나라와 싸우느니 돈을 주고 평화를 사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매년 세패로 비단 30만 필, 은 20만 냥을 바치며 평화를 구걸하게 되죠. 4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고려가 30년간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거란에 대등한 외교를 한 것과 비교되는 굴욕이었죠. 송나라는 심지어 서하라는 나라에도 요나라와 평화를 산 방식으로 돈을 주며 평화를 샀다 생각했죠. 요가 여진의 금나라에 멸망당하자 송나라는 자존을 회복했다 생각했지만 그들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고 요가 무서워 오히려 방어조차 눈치를 봤던 송은 다시금 금과 전쟁을 하게 되고 황제와 태자가 금나라의 포로로 잡히고 수도가 함락돼 북송이 멸망당하는 정강의 변을 당하죠. 이 강한 금나라의 태조 아골타는 중국 북쪽을 차지해 대제국을 건설하죠. 이런 금이 수십 년의 고려와의 전쟁에서 지쳐 아골타는 다시는 고려와의 전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이를 보면 강대국은 영토의 넓이나 인구, 경제력보다 그 나라가 맹수 같은 호전성과 강한 군사력,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평화를 사랑하는데 왜 전쟁을 하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죠. 평화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맹수 같은 호전성.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말하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린 강대국 사이에 끼어 발전이 힘들다. 이런 말은 역사를 제대로 알면 할 수가 없는 말이죠. 한국은 냉전으로 동서진영이 양분되면서 6.25 전쟁이 있었기에 발전한 나라죠.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돼 미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았죠. 1960년대까지 우리는 우리 예산의 52%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고 미군이 주둔하며 안보가 확보되고 뛰어난 기업인들과 정부에 의해 경제 기초가 생기자 엄청난 해외 자본 또한 들어왔죠. 물론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했지만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공산진영을 막는 중요점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발전을 꿈꾸는 건 여러모로 힘들었죠. 근세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산업혁명에 성공한 것은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메이지 유신을 지원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것을 일본 스스로 굴기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그 점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죠. 이후 일본은 패권국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죠. 이 당시 조선도 굴기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린 일본처럼 외교를 하지 못했죠. 심지어 조선은 우리를 노리는 러시아를 스스로 끌어들이고 고종이 아간 파천까지 하는 자살골을 넣기까지 하죠. 당시 패권국 영국의 적이자 후발 패권국 미국의 공동의 적으로 여긴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는 것이 어떤 외교적 의미인지조차 몰랐죠. 외교는 한 나라가 부족한 국력을 보충하고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한국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유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못 사는 것은 석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외교를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외교 정책은 그들은 항상 패권국과 같은 편에 선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패권국과 반대편에 선 결과가 어떻다는 걸 원자탄 두 방으로 뼈저리게 느낀 나라죠. 두 번째, 외교는 안보의 일환이며 생존의 문제죠. 외교를 잘하는 나라가 강대국의 조건을 가진 나라이며 강대국치고 외교를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죠. 한국이 가장 못하는 것이 외교이며 적과 친구가 국익에 따라 변동적인 나라가 외교를 잘하는 것이죠. 강대국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요건, 명확한 법치국가만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죠.
갑자기 웬 법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과 독일의 굴기는 법체계를 정비해서 원리 원칙으로 나라가 돌아가게 만들었기에 국가가 부강해졌죠. 경제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죠. 모든 것이 법에 의해 예측이 가능해지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유재산이 법에 의해 보호받으면 점점 더 많은 해외 투자가 들어오고 저작권이 법에 의해 보호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저작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게 돼 모든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죠. 경제사범이 서방에선 중죄로 엄벌을 받는 비율이 높아 그만큼 엄중하게 경제사범의 비율이 우리보다 적죠. 우린 법이 약하고 권력과 연관되면 법의 지평이 명확하지 않아 경제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신용이 없어져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또 심지어 우리의 적국을 찬양하고 우리의 안보와 기술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에게도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중공에 충성하고 북계에 충성하는 제2, 제3의 매국노가 넘쳐나고 김일성을 숭상하는 주사파들이 심지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제2의 북조선화가 진행 중이죠.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도 매국노에 대해 정기고문과 물고문을 하다 이것이 드러나 인권단체가 지적을 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걸 문제 삼지 않죠. 매국노는 국가 국민을 전부 살해하려 하는 살인 미수죄이기 때문에 인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죠. 매국노를 살리고자 전 국민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 위기를 겪고 있고 동맹 해체, 외교 안보의 위기도 겪고 있으며 적에게 평화를 사려는 나약함이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사살해 불태우는 도발을 부추기고 있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하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란 외교의 성과로 안보를 지켰으며 자본주의 사유재산법을 지켜내며 지금의 번영을 이루어냈죠. 우리의 후손에게 더 나은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린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적과도 싸울 준비를 해야 하며 적에 협조하는 어떠한 매국노도 척결하고 사유재산을 지켜 경제의 근간을 지켜내며 국제정치에서 승자의 편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같이 누리는 현명함을 우린 지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